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에서 5.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헝다뿐만 아니고 중국의 톱10 부동산 기업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단기에 돈 벌려면 자금 흐름과 군중 심리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게 올해도 계속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왜? 자, 그럼 이번엔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것이냐, 아니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중속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제 둔화 현상이, 그러니까 즉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거든요.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기 오신 전문가들은 주로 어떻게 전반적 결론이 뭐였어요? 저 그거 궁금해요. 중속 경제, 그러니까 네. 중속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좀 하지만 결국은 지금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네.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전반적으로요. 같아요. 네. 오케이. 일단 경제를 놓고 볼 때 단기와 장기잖아요. 네. 그렇죠? 단기는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이잖아요. 2022년에 일단 중국의 대부분 전문가들,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각 증권사, 각 은행들, 이코노미스트들, 중국의 어쨌든 뭐 각 정부 싱크탱크들 이런 데서 내놓은 전망치는 5%에서 5.5% 사이입니다. 그러면 보통 거의 빗나가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올해 양회에서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에서 5.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5%의 가능성이 더 높죠. 가까울 가능성이.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5%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평균 수익률이 5%라고 보시면 돼요. 5%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내가 중국에 투자하냐 안 하냐를 결정할 때 5%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는 게 어떠냐.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도 2022년에 혹시 기사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있고요. 22년에? 예, 올해. 그리고 저도 사실 2015년 이후로 중국 경제가 갈 수 있는 엔진이 잘 안 보인다 식으로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특히 중국에서 온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아직도 갈 만한 엔진이 계속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1년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결론을 듣지 마시고요. 결론은 안 중요해요. 논리를 들어야 돼요, 논리.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네. 그래서 이 논리를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잘 가냐 안 가냐를 제가 여러 장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작년 말부터 중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지준율 인하해서. 네, 지준율도 2번 인하했고 지금 LPR 금리도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면 어떤 정부는 돈을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걷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웃겨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질 때도 중국이 돈 풀면서 세계 경제를 구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 돈을 풀 때 중국이 안 풀다가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너무 이게 시달리니까 이제 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이럴 때 또 중국이 돈 풀면서 세계 경제를 또 받치는 역할을 해주는 면에서 긍정적인 거 이게. 그런데 먹히냐는 다른 문제인 거지. 정부가 돈은 푸는데 먹히냐. 과거에는 다 먹혔어요. 2008년에 풀 때도 그랬고, 그렇죠? 2009년에 엄청나게 풀었죠. 그리고 2015년에도 계속 지준율 인하해왔고, 그러니까 매번마다 돈 풀면서 중국 정부가 그리는 경제 성장률이 받침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어요. 먹혔다라는 거예요. 통화정책, 자산정책. 근데 이번에는 먹힌다라는 보장을 제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 경제 주체들이 상황이 그때하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라는 건? 네.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중국의 경제는 시멘트 GDP라고 말할 수 있을 듯이 부동산이 중심이었고 모든 이해관계가 이렇게 끼어서 간다고 그랬죠. 그게 은행, 증권, 중국 개인들이 가계, 자산, 기업에 이게 다 부동산에 잘 돼야 다 같이 잘 가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주체가 부동산 혹은 관련 기업들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 특히 7월달 헝다 사건이 터진 이후로 헝다뿐만 아니고 중국의 톱10 부동산 기업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어느 만큼 어려워졌냐를 모를 뿐이에요.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또 데이터적으로도 중국 부동산 가격이 70개 주요 도시에서 68개 기업들이 다 대폭락하고 있어요. 폭락 엄청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건, 미국은 금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금융.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플레이가 중국의 메인 플레이였는데 그 메인 플레이 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지? 거의 죽어가게 생긴 거죠. 그럼 여기서 죽어가는데 돈만 풀면 그게 수혈이 돼서 발다닥 살아나서 중국 경제를 끌고 가냐? 이거는 어디에 결정되냐면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 신화가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고 또 관계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기업이 집을 누군가 사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 뭐 순서가 이런 거지. 은행이 돈 풀었어요. 그러면 개발사들이 그 돈을 대출 받아서 가서 땅 사겠죠. 땅 사고 시공사들이 짓겠죠. 다 진다면 어디 건설사들이 분양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중국 경제가 가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은행이 먼저 돈 풀어야 돼. 그렇죠. 그게 풀었죠. 오케이. 그다음에 갈 수 있냐는 이번에 부동산 기업들이 그거 대출 받냐예요.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1월 달에 대출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정부는 돈 풀었어. 그런데 은행의 대출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1월에 비해서 증가했냐 줄어들냐를 봐야 돼요. 그 증가폭도 중요하겠네요. 예, 증가폭도 중요하죠. 근데 작년 1월에 비해서 대출 규모가 안 증가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러면 돈을 풀었지만 실제는 기업들이 이제는 미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이니까 대출을 안 해간다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수요를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돈을 받아간다는 네. 건 그만큼 돈을 쓸 구멍을 만들겠다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출 규모가 증가하냐를 봐야 돼요. 왜냐면 정부는 돈 풀었으니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증가했다고 칩시다. 두 번째 조건 만족했어요. 오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갈 수 있냐는 풀어서 집을 챘다 칩시다. 세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두 번째까지 만족해서 세 번째는 중국 국민들이 집을 살 거냐. 집을 쟀는데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헝다 사건이 터진 걸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디플레이션 심리가 그거잖아요. 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안 사지. 안 사지. 그리고 헝다 같은 회사 다 부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집을 사면 왜냐면 집을 이렇게 지금 돈 딱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분양이라는 건 뭐죠? 우리도 한국이랑 똑같이. 예, 똑같죠. 먼저 돈 넣고 한 3년 후에 집을 받는 거니까 헝다 사건이 딱 터지니까 국민들이 이 돈을 넣어서 헝다 같은 기업이 다 파산하는데 내가 어느 기업이 분양한 걸 믿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관망 자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 내 집은 필요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 일단 돈 쥐고 있을게. 왜냐면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뭐냐면 기업들이 대출해 가서 개발 땅도 많이 사고 개발 시작했다 쳐도 국민들이 안 사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첫째. 두 번째는 그 얘기는 네. 기업의 대출 규모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개인의 대출 규모도 늘는지 그렇죠. 확인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집 살 때 대출 받으니까. 그렇죠. 오. 칭찬. 마이셀프. 짝짝짝.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의 공동부요. 많이 그렇죠. 들어봤죠. 네. 그리고 빅데이터 기업 규제, 플랫폼 규제, 도박 규제, 엔터 규제. 근데 그게 이 차이가 어디서 나면 이게 다 중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산업들이었어요. 부자들이 제일 많다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팍 쓰면서 집도 사고 선물도 주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밥 먹고 살던 사람 다 무너지니까 소비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집을 살 주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교육오면 한 1,000만 명이 넘어 종사했어요. 그 1,000만 명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럼 저도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시 환경도 집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시장 경제 흐름을 네.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정부에서 그 규제 조치들이 네. 이게 이제 결국 시장 경제에 큰 악영향, 독을 뿜지 않겠냐.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전국 정부가 자기를 이렇게 막 때리면서 돈까지 옥죄면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규제를 할 때는 돈을 풀자는 거지. 둘 다 세지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면서 돈을 풀겠다라는 건데 그게 먹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게 네. 먹힐 거라 생각하고 그런 규제를 했는데 기대하겠죠. 근데 기대하는데. 제가 지금 분석했잖아요. 1, 2, 3. 그렇죠?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가면 올해 중국 경제가 보이고 미래 경제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은행이 얼마나 지준율 인하하고 얼마나 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과연 첫 시작. 은행에서 네. 기업과 개인이 얼마나 대출을 그렇죠. 받아갔느냐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예, 그 데이터가 잘 나오려면 기업과 개인이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치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경제는 기대치잖아요. 경제는 투자라는 게 미래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 돼서 베팅하는 거잖아요. 투자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네. 근데 이제 자산 시장이라는 건 부동산과 이 증권 시장이 같이 합쳐지는 거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때 그럼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또 큰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투자한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시진핑의 새로운 정부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증시를 부양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하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그 펀더멘탈을 봤을 때 부동산이 무너지는데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따르거든요. 그냥 우리 대표님 보기에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냥 부담 없이. 예. 예. 같이 하락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것 정치도 같은데. 그렇죠. 예.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물 투자하는 기업인이에요. 근데 실물 경제 너무 안 좋으니까 투자를 안 해. 예를 들면 그렇죠. 설비 투자도 안 할 거고 부동산 개발자는 땅도 안 사들일 거고 이래 투자를 안 할. 그러니까 자기 본업에서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게 경제도 관계도 지금楽관적이지 않고 이코노미도 경제도 안 좋다 이러고 이러면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실물에 투자되는 돈이었는데 실물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니까 그 돈을 근데 갖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돈이 우리가 이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면 갖고 있을 수도 현금. 근데 그게 만약에 100억, 200억이면 갖고 있겠어요? 보통은 안 갖고 있어요. 그 돈을 굴리려고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돈을 쉽게 뺐다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과거에는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코인은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니까 거기는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당시에 중국 부자들 한 행동이 뭐였냐면 중국의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인수합병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기업들을. 뭐 부동산 사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관련 기업을 가서 해외 나가 인수합병하든지 그러면 그게 자본 항목이 대환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해요.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2015년 12월 이후로 계속 규제를 해왔어요. 그리고 점점 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힘들어졌어요. 해외 나와서 투자 활동하는 게 돈을 거기다 쓰는 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도박이나 엔터나 이런 교육 빅데이터에 또 투자를 했어요. 뭐 거기에서 뭐 조인해서 조인트 벤처 만든다든지 창업하는 거지. 창업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지금 다 때리니까 못되게 돈이 갈 데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어쨌든 돈을 유동성을 제일 중요하게 보겠죠. 그렇죠. 언제든 빼야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중국 현재 상황에서는 증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결국 중국의 경제가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서 일자리를 다 잃은 사람들이 뭔지는 뭐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가 백수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기간 짧은 기간에 일자리가 지금 당장 없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증시예요. 왜냐면 그건 하다못해 50만 원이 있어도 들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추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시는 첫 번째로는 오히려 올해는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증시가 상해 지수가 3,300에서 3,700 사이에 움직였어요. 한 400포인트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버는 시장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아니 작년에 우리 데이터 보니까 네. 그 연초 대비 해가지고 네. 22%가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평균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의 차이징 신원에서 통계한 건데요. 작년에 들어갔던 개인당 네. 한 개인당 5만 위안씩 번 사람들 평균 5만 위안씩 벌었다는 게 원화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번 걸로 나왔고요.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작년에는 그냥
별로 그렇죠. 구조 조정 시장이었다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안 좋고. 하락장이니까 일단. 네, 근데 구조적으로 좋은 시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섹시한 개념의 섹터에 그게 이제 결국 그 아까 CATL 같은 맞아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 신재생에너지,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쪽 주식들이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그래 구조적 시장이라고 해요. 구조적 돈 번 애들만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 일단 큰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이다. 일단 전체적으로 증시는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으니. 예. 증시가 4,000포인트는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찍을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회가 여러 번 올 것 같아. 특히 상반기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월은 미국에서 양적 긴축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5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기회가 훨씬 클 금리 거라고. 인상.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네, 5월 이후에 진행이 되니까. 진행이 그래서 될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머징 국가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 논리가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어떤 의견을 네. 가지신 분들이 있냐면 큰 돈을 움직이는 투자자들 네. 이게 내년도서부터 이 양도세, 주식 양도세가 자본소득세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25% 세금 내는 거 아까워서 안 갔는데 어차피 여기서 낼 것 같으면 돈이니까. 그러니까 네. 글로 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금 걱정 없이 돈 벌 수 있는 때가 올해밖에 없고 네.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논리로 금리 네. 인상의 네. 불안감이 나올 수 있는 네. 5월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에 열심히 주식을 해서 돈을 내 벌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라. 예, 그래서 저는 단타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번 이 장소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단기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유동성 시장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짧은 시간에 내가 투자해서 돈 벌겠다라는 거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돈 벌려면 유동성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유동성을 체크한다는 말은 뭐냐면 금리를 잘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아세요? 대표님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가요. 그 맞아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비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는 거에 다 쏠린다 이거죠. 그게 쏠림 현상이잖아요. 양대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몰리는데 더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심리 그런 거예요. 군중 심리잖아요. 군중 심리.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에 돈 벌려면 자금 흐름과 군중 심리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군중 심리는 이미 명확해졌어. 군중 심리란 게 뭐죠? 올라가는 주식에 사람이 더 베팅한다. 그게 2020년 증시였어요. 2020년에 그렇지. 사람들이 너도 돈 벌었어? 너도 벌었어? 너도 벌었어? 이러니까 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증시에 단타는 올라가는 증시에 같이 올라가는. 근데 늦게 올라가면 더 못 벌겠죠. 오히려 고점에 물리고 오히려 큰 네.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단타해서 돈 벌려면 자금 흐름이 이제는 어디로 갈까를 먼저 생각하면 조금 먼저 1초 먼저 들어가도 돈 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군중심에서 어차피 올 거니까 따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네.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게 지금 뭐 CATL 말씀하셨지만 네. 뭐 20% 네. 가까이 되는 네. 침투율.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율주행이 됐던 어떤 새로운 핫한 어떤 떠오르는 새로운 테마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되게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미 올랐던 거가 한번 재미 본 거에 또 사람들이 같은 논리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 예전에 좋았던 이유들 가지고 또 그렇게 붐이 일어날까? 이건 좀 약간 퀘스천이 생기고 그러다면은 새로운 거가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 답을 하려면 단기와 단기로 나눠야 돼요. 보통 단기로 가는 거죠. 단기라는 거는 이제 그 답을 하려면 장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기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도 투자해도 됩니다. 장기로 그렇죠. 할 때 여러분이 돈을 넣고 5년, 10년 갖고 갈 수 있다 이러면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어요. 구글 보세요. 구글. 그렇죠. 아마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기로 봤을 때는 언제 들어가도 이기는 시장. 왜? 어차피 시대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지. 시간과의 싸움에만 이기면 돼. 근데 이제 이런 질문에 단타로 답하려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단기에 이 주식에 또 자금이 갈 거냐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자금이 갈 거냐를 체크하면 금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금리는 일단 올라간다고 이미 확정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럼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큰 자금은 걷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걷은 나라가 어느 나라지?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푼 돈이 증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와 해외 증시는 다르게 갈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해외 증시에 이미 올라간 주식이 더 가냐는 그 군중들이 거기에 아까 군중심리일 거라고 했잖아요. 군중들이 거기에 군중심리가 지금 그걸 우리가 그 주식이 섹시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주도주. 예. 그래서 그 주식에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계속 거기에 있냐, 관심이 있냐, 계속 거기로 갈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일반 군중들에 비해서 내가 더 빨리 인사이트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럼 자기는 뭐 이겨?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판단이 또 있어야 돼. 내가 군중보다 내가 먼저 잃는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냐? 나 별로 그거 아닌 것 같다면 그냥 포기.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군중 심리 혹은 새로운 사람들이 핫하게 생각할 네. 만한 요소를 캐치하는 거는 신문에 정말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 어떤 키워드냐 네. 이거로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얘기가 중요해요. 아, 그건 정확 중국은 역시. 그래서 어쩌면 중국이 제일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게 늘 말하지만 제가 왜냐면 대부분 중국의 증시 플레이들이 다 국유기업이에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다 국유예요. 국유라는 게 뭐예요? 당이 저기로 가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산업.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신재생, 친환경.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그런 면에서 세 가지예요. 중국 증시는 올해 2022년 제가 또 이렇게 적어봤지 않습니까? 키워드. 고맙습니다. 아, 영혼이 없었나? 첫 번째 네. 중국의 제가 늘 이거 할 때마다 틀리게 말하는데 목숨을 조이는 기술. 아, 새로운 핵심 기술. 핵심 기술. 네, 그걸 중국 정부가 다 제시를 해요. 우리 중국 정부가 제일 중요시하는 기술, 핵심 기술, 이쪽으로 자주 혁신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쪽에 정부 돈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더 쪼일 테니까, 점점 더 쪼일 테니까. 기후 영역 말고는 협력할 생각이 없으니까. 맞죠? 그렇지.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탄소 저감 사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저감. 이게 점점 부담이 커졌어요. 근데 작년에 글로벌 공급망이 문제 생기면서 그 전기 막 중단되고 이런 맞아. 사건이 그때 터지면서 천연가스 막 부족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중국의 그 엎어놨던 석탄 광산을 다시 지금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오염이 또 되게 심각해졌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쪽 기술 탄소 배출권 관련 기술이라든가 저감, 신재생 에너지 이쪽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공동 부유가 중국의 부의 질서를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제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강연 한번 해줬죠. 그때 여기서도 한번 했죠. 네, 라이브 강연. 그래서 공동 부유라는 게 올해도 계속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왜? 10월에 중국 공산당 제24 전국 대표대회가 열릴 거니까요. 새로운 당서기가 선거가 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와 그다음에 투자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제까지 공언해 왔던 그 핵심 2022년의 투자 사업, 키우고자 원하는 사업,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핵심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